여러분, 오래된 책 한 권에서 시작되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여정이 있습니다. 이 책이 심장부에는 파라볼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깊은 진실을 비유로 숨겨놓은 짧은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죠.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옛 연금술사들이 꿈꿨던 그 변형의 비밀을 따라가는 지적인 탐험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내면의 지도를 그려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잊혀진 보물지도를 우연히 발견한 탐험가처럼 저자는 낡은 책 속에서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났다고 말하죠. 이 타라볼라는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일종의 암호문이고요. 연금술이라는 비밀스러운 세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줄거리를 넘어서 숨겨진 세계로 통하는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인 방랑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연금술의 핵심 개념인 변형과 승화의 과정을 엿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는 원형,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공유해온 보편적인 상징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신비로운 지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이야기의 주인공 방랑자가 눈을 떠보니까요, 갑자기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높고 위험한 벽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걸까요?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꿈의 한가운데 뚝 떨어진 것처럼 그의 여정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벽은 그에게 닥친 첫 번째 시련이면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여정의 성격을 미리 보여주는 거대한 상징인 셈이죠. 이 벽의 높이가 무려 100의 L이 넘는다고 해요. 1L은 보통 1m가 좀 넘는 단위니까 와, 이건 뭐 거의 100m 상공, 높은 빌딩 옥상 끄트머리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나지 않나요? 이 엄청난 높이는 그가 처한 극단적인 위험과 외로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발밑에 단단한 땅은 사라졌고 이제 그는 오직 자신의 두 발과 의지만으로 이 하늘 위 외주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높이만 아찔한 게 아닙니다. 벽의 폭은 한 뼘도 안 돼서 발 하나를 겨우 디딜 수 있을 정도로 좁아요. 이렇게 불안정한 길 위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중앙을 가로지르는 쇠 난관뿐이죠. 그런데 이 난관은 단순한 손잡이가 아니에요.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그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길 위에 방랑자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난간 오른쪽, 왠지 모르게 좀 더 안전해 보이는 길로는 한 남자가 앞서가고 있고요. 난간 왼쪽, 바로 그가 서 있는 이 길에는 또 다른 남자가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난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길이 나뉜 거죠. 자, 이제 방랑자는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미지의 길에 계속 머무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방랑자는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겉보기에 더 안전해 보이는 오른쪽 길을 버리고 의도적으로 왼쪽 길에 머무르기로 한 거죠. 이게 그냥 길을 고르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오른쪽 길은 보통 사회가 인정하는 관습, 이성의 길을 상징해요. 반면에 왼쪽 길은 무의식이나 직관, 때로는 금기시되는 지혜를 탐구하는, 그래서 더 위험한 길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결국 안락함을 버리고 미지의 가능성을 향한 위험한 도전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선택에 대한 대가는 곧바로 찾아옵니다. 왼쪽 길은 내려갈수록 점점 더 가파르고 위험해졌고, 방랑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하죠. 아, 그냥 저쪽 길로 갈걸. 하지만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험한 결단 속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이건 연금술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상징해요. 한번 시작된 영혼의 변형, 즉 위대한 작업은 결코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는 이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무사히 땅에 발을 딛습니다. 하지만 그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토록 거대했던 벽과 난간은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이 초현실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시련이 외부 세계의 일이 아니라 방랑자 내면의 정신적인 시험이었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면 꿈속 공간이 사라지듯이 내면의 관문을 통과하자 그 무대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앞으로의 여정 역시 현실 세계가 아닌 마음의 풍경 속에서 펼쳐질 거라는 강력한 암시죠. 그 아찔했던 시련이 끝나자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눈앞에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방랑자는 이제 장미와 정원이라는 새로운 상징의 세계로 들어서게 돼요. 이곳은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처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발견이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그의 시선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건 바로 장미 덤불이었어요. 거기엔 흰 장미와 붉은 장미가 함께 피어 있었는데 유독 붉은 장미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연금술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상징이에요. 보통 흰색은 여성성, 달, 수운을 뜻하고요. 붉은색은 남성성, 태양, 유황을 의미합니다. 연금술의 최종 목표는 이 서로 다른 두 원리를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서 현자의 도를 만드는 것, 즉 위대한 작업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붉은 장미가 더 많다는 건 아직 이 균형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슬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거대한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옆에 있었습니다. 방랑자는 이 상징적인 장미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습니다. 덤불에서 장미 몇 송이를 꺾어서 자기 모자에 꽂아요. 이게 별거 아닌 행동 같지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가 이 새로운 현실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통합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는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세계의 상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된 겁니다. 담 너머 정원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이들이 있긴 한데 어딘가 좀 무기력해 보여요. 그들은 정원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굳이 문을 찾아 들어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진정한 탐구의 의지 없이 그저 막연하게 동경만 해서는 신비의 세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욕망은 있지만 행동이 없는 이들과 달리 우리의 방랑자는 이제 직접 그 경계를 넘어서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방랑자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정문을 찾아서 그곳으로 향하죠. 문턱을 넘는다는 건 언제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다음 단계에 문을 열게 될 겁니다. 그가 정문으로 다가서자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둘로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그를 방해하려고 시큰둥하게 쳐다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이렇게 외부의 의심과 내부의 지지가 함께하는 법이죠. 문을 여는 과정이 꼭 하나의 의식 같아요. 그는 특별히 준비된 디데리히라는 도구로 첫 번째 문을 엽니다. 디데리히는 열쇠를 뜻하는 옛날 말인데 이건 첫 관문을 통과하려면 뭔가 특별한 지식, 즉 열쇠가 필요하다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열고 나니 안쪽에 있던 다른 문들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가장 어려운 건 언제나 첫걸음이고 한번 길에 들어서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는 마침내 어떤 계시와도 같은 장면을 마주합니다.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정원 내부의 세계를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전에는 그저 담 너머로 희미하게 엿보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 그의 눈앞에 온전히 펼쳐진 겁니다. 상징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 끝에 얻게 되는 통찰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드디어 정원 안으로 들어선 방랑자. 하지만 그는 해답 대신 더 깊은 미스테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수수께끼 같은 만남,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원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비밀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이었던 겁니다. 정원 한가운데 좀 더 내밀한 공간에 젊은 연인이 서 있었어요. 방랑자는 그렇게 힘들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방금 그곳으로 날아오기라도 한 듯 너무나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방랑자는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셨나요? 그의 질문은 이 신성한 공간에 도달하는 길이 하나만은 아니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여인의 대답은 이 정원의 핵심 주제가 사랑, 그리고 결합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으로 장애물을 넘어섰고 이제 더 높은 차원의 합의를 위해 나아가려 하는 거죠. 방랑자가 지식과 노력을 통해 문을 열었다면 이 연인은 사랑을 통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들의 짧은 등장은 방랑자의 여정의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연인이 사라지고 난 뒤 방랑자는 마침내 이 여정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와 마주합니다. 그 눈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돌로 지어진 거대한 방앗관이었어요. 원래 방앗관이라는 곳이 낡은 곡물을 부수어서 새로운 양식을 만드는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이 거대하고 기이한 구조물은 정원의 가장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방앗간은 온통 모순투성이입니다. 보세요. 거대한 석조 건물이긴 한데 곡물을 빠는 장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10개나 되는 거대한 물레방아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죠. 물은 더 이상합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은 석탄처럼 새까만데 정작 그 바퀴에서 튀는 물방울은 눈처럼 새하얗습니다. 심지어 늙은 주인은 이 모든 게 쌩쌩 돌아가고 있는데도 방앗간이 멈췄다고 말해요. 검은색과 흰색, 움직임과 정지, 이 모든 모순점들은 이곳이 평범한 방앗간이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원리들이 공존하는 거대한 연금술적 장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미스터리를 좀 더 깊이 파헤치기 위해 방랑자는 마지막으로 작은 위험을 한 번 더 감수합니다. 폭이 3손가락 너비밖에 안 되는 아슬아슬한 판자 위를 건너서 물레방아를 가까이에서 관찰하죠. 맨 처음 벽 위에서의 실현처럼 이것 역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한 길을 건너야 한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는 이 작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안전하게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첫 번째 탐험은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와 함께 끝을 맺습니다. 곡물을 빻지도 않는 방앗간, 검은 물에서 솟아나는 흰 물방울,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멈춰 있다는 기묘한 기계. 이 모든 모순의 집합체인 방앗간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방랑자는 이 수수께끼를 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아주 기묘하고 또 경이로운 책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평범한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깊은 꿈을 꿀 때 마주하는 그런 수수께끼처럼 상징으로 가득 찬 언어로 말을 걸어오죠. 자,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비웃는 듯한 그런 이미지들을 막 던져놓습니다. 주인공인 방랑자가 사자를 딱 잡아서 그 몸을 열어보니까 눈처럼 하얀 뼈랑 붉은 피가 드러났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뭐냐면 피보다 뼈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묘사가 절대 아니겠죠. 뭔가 아주 중요한 걸 암시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건축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글쎄 구름까지 치솟은 어마어마한 벽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위를 걸어가야 하는 길의 폭은 한 뼘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고 현기증이 나지 않으세요? 이 장면 자체가 주인공이 처한 극도의 위험, 그리고 그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아예 물리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듯한 사건도 일어납니다. 방랑자의 최종 목적지인 그 정원의 문 있잖아요. 그 문이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마법처럼 스르르 저절로 열립니다. 그 순간 그가 앞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불안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평범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뭐랄까, 하나의 아주 정교하게 짜인 암호 체계 같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암호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기이하고 이상한 이야기의 표면 아래에는 어떤 비밀의 언어로 숨겨져 있을까요? 자, 그럼 이 암호를 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저자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 이 우화가 바로 꿈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야기가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착착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꿈을 꿀 때처럼 끝없는 연상작용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랑자가 그 아슬아슬한 벽에서 겨우 내려왔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방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그 어마어마한 벽이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또 이상한 건 처음 가보는 곳인데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A 작가가 글을 좀 못 썼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의도된 장치예요.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언어를 그대로 흉내낸 거거든요. 우리 꿈꿀 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아는 것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꿈의 논리를 정말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가 꿈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열쇠 하나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정신분석학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억압해왔던 소망을 표출하는 하나의 거대한 환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전개 자체가 처음에는 불안과 장애물로 가득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점차 소원이 성취되고 만족을 얻는 상태로 나아가는 구조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한 개인의 깊은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겠죠. 이 두 개의 층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한 방랑자가 이상한 시련을 겪는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자아의 내적 갈등이 숨어 있고요. 위험한 사자가 나타나는 건 사실 위협적인 아버지의 형상에 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아슬아슬한 벽을 건너는 건 강력한 금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을,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은 억압된 욕망의 성취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표면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심리 드라마를 들여다볼 겁니다. 방랑자의 여정, 그 첫걸음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한 방랑자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자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왜 하필 사자일까요? 늑대나 곰 같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단계별로 분석해보면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건 그냥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절대 아니거든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사자는 동물의 왕으로서 아주 위험있고 강력한 아버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극복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오한 상징적 반항인 셈입니다. 그리고 사자를 해체해서 발견한 흰 뼈와 붉은 피, 이 두 가지 색의 대립, 이 백색과 적색의 조합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상징, 즉 모티프입니다. 여기서 백색과 적색은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 아버지로 상징되는 이 사자를 극복함으로써 방랑자는 비로소 그동안 아버지가 독점하고 있던 생명과 창조의 핵심 원리, 그러니까 남성성과 여성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심리적 여정에서 거둔 첫 번째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한 개인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아버지라는 거대한 상징적인 권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여정이 순탄해지는 건 아니죠. 사자를 처치한 방랑자는 곧바로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찔한 높이의 벽 위에 덩그러니 서게 된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 벽의 높이가 구름을 향해 100L 이상 솟아했다고 묘사되는데요. 이 L이라는 고대의 길이 단위가 주는 낯선 느낌과 함께 그야말로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현기증과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요, 높이보다 더 끔찍한 건 바로 그 폭입니다. 위태로울 정도로 좁디 좁은 길. 이 기이한 구조물은 방랑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극심한 불안감, 그리고 한 발만 헛디디면 모든 게 끝장나버릴 수 있다는 그 추락의 공포를 아주 직접적인 물리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은 단순히 길을 막고 있는 담벼락,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방랑자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 가로막는 모든 종류의 장애물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규칙,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궁극적인 금기, 즉 터부까지도 말이죠. 특히 정신분석학에서는 벽이나 울타리를 넘는 행위를 종종 어머니로 대표되는 여성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세부 묘사가 나옵니다. 방랑자는 처음에 난간의 오른쪽, 그러니까 올바르고 정당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길을 바꾸게 됩니다. 꿈의 상징에서 이 왼쪽으로의 전환은요, 종종 무의식적이고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것을 향한 움직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는 사회가 정해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위험하고 금지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벽 위에서 느꼈던 그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고 마침내 땅으로 내려오자 모든 것이 정말 마법처럼 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그렇게나 위협하던 거대한 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분위기는 절망적인 위험에서 달콤한 희망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봤던 그 주제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주되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사자의 몸속에 있던 붉은 피와 흰 뼈, 그 생명의 근원 원리가 이제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붉은 장미와 흰 장미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방랑자는 그 장미를 꺾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아버지의 몸속에서 추상적으로 발견했던 그 생명의 원리를 이제는 구체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직접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정원이 방랑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권위, 즉 사자를 넘어서고 또 사회적 금기인 벽을 모두 극복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실현되는 이 상징적인 공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곳은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낙원인 셈이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시큰둥하게 쳐다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격려해두죠. 결국 그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디디리히라는 이름의 특별한 열쇠로 문을 엽니다. 이건 이제 그가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서 자신만의 능력과 자격으로 문을 열게 되었음을 상징해요. 마침내 소원 성취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주친 잠긴 문들은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문들을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통과해서 정원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모든 장애물이 투명해진 거죠. 그의 욕망은 이제 바로 손에 닿을 거리에 있고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소원 성취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복잡한 심리 드라마의 첫 번째 막을 함께 해독해봤습니다. 방랑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여정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명백하게 갈등에서 해결로, 그리고 불안에서 만족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방랑자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낙원, 그토록 원하던 정원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방랑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온한 휴식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기이하고 새로운 미스터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개의 바퀴가 달린 방앗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째서 물은 석탄처럼 새까만데 거기서 튀는 물방울은 하얗다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주했던 그 기묘한 우화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에 전혀 다른 렌즈를 끼고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숨겨진 의미를 열어줄 새로운 열쇠, 바로 정신분석학을 통해서 말이죠. 방랑자의 여정 속에 나왔던 그 이상하고 꿈만 같았던 이미지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쓰러뜨린 사자의 몸을 묘사하는데 피보다 뼈가 훨씬 많고 그 뼈는 눈처럼 희었다고 하죠. 현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 장면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평범한 현실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강력한 암심이
이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거예요. 우선 이 우화 전체를 하나의 꿈으로 가정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 꿈의 언어, 즉 무의식의 언어를 배워서 상징들을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완전한 심리 드라마로 완성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사용해 볼까요? 이 이야기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꿈으로 보고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헤르베르트 실베르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깨어있는 현실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야기의 논리는 바로 꿈의 논리라는 거죠. 사건들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훌쩍 건너뛰는 연상과 상징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정말 꿈의 방식 그대로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책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우리가 꿈에서 흔히 겪는 경험과 정말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랑자가 그토록 힘들게 내려왔던 거대한 벽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또 정원을 둘러싸고 있던 높은 담벼락이 갑자기 낮은 울타리로 변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방랑자는 처음 보는 초원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고 보이지도 않는데 젊은 여성들이 정원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까지 그냥 압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전기야말로 바로 꿈의 언어라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 이야기가 꿈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꿈의 언어를 해독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게 정신분석학이라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신분석학은 겉보기엔 뒤죽박죽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일관된 심리적 이야기로 번역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즉, 이 혼란스러운 꿈을 통해서 한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 평소에는 의식조차 못했던 가장 근원적인 욕망과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책은 우화의 모든 행동이 이 근본적인 패턴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서 불안감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종종 마법처럼 너무나 쉽게 극복됩니다. 그리고 나면 궁극적인 소원이 성취되는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야기는 끊임없이 불안해서 소원 성취라는 만족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이건 마치 정신분석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것에 저항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나 욕망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방어벽을 치는 거죠. 이 우화에서는 바로 장애물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저항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 속 장애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화에서 등장하는 모든 장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주인공 내면의 투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벽,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주요 단서입니다. 이건 강력한 금지나 도저히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목표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상징이에요. 특히 그 좁고 위험한 길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또 금기시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 책은 벽이 둘러싸고 있는 정원과 이 상징을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정원이 여성의 몸을 상징한다는 해석을 통해서 결국 벽이라는 장애물은 금지된 여성상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방랑자가 난간에 어느 쪽으로 걷느냐 하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의 해석에서 왼쪽은 종종 금지된 것, 부정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길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금지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주제를 더욱 강화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그 불안성치 표통을 보게 됩니다. 잠긴 문이라는 저항, 즉 불안이 나타나자마자 그것을 너무나 쉽게 열 수 있는 특별한 열쇠라는 소원 성취가 바로 뒤따릅니다. 장애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꿈속에서는 늘 그렇듯이 마법처럼 쉽게 해결되는 거죠. 자, 이제 장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우화의 중심 인물들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티프들을 본격적으로 해독해 보겠습니다. 사자와의 싸움, 이건 그냥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걸 상징적인 아버지 사례로 봐요. 소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고전적인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아들이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자인 아버지를 극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을 의미하죠. 여기서 사자는 바로 그 경쟁자인 아버지의 상징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패배한 아버지 정상, 즉 사자로부터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흰색의 뼈와 붉은색의 피라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가지 요소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의 일관성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책 전체에 걸쳐서 붉은색과 흰색 요소는 지속적으로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결합입니다. 사자의 몸에서 나온 뼈와 피, 정원의 붉고 흰 장미,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신랑과 신부까지. 이 대립과 결합이라는 모티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방앗간은 정말 복잡하고 깊은 상징 중 하나입니다. 고대 언어에서 빻는다는 단어가 성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어원에서 출발해서 방앗간은 자궁과 창조 과정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이 됩니다. 검은 물과 흰 물방울은 생명이 잉태되는 신비로운 생명의 물, 어쩌면 양수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이런 해석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 책은 탈무드 같은 고대 종교 문헌에서도 방앗간이 오랫동안 성적인 행위와 생식의 은유로 사용되어 왔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이 상징이 단지 개인의 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문화와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린 원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독한 이 모든 상징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단 하나의 강력한 무의식적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방랑자와 왕이 사실상 같은 인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웅의 자아가 분리된 인물, 즉 왕과 여왕으로 대체되어서 소원 성취의 드라마를 연기하는 거죠. 이건 꿈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장치인데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금지된 욕망이 실현되는 걸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게 만드는 심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분석학적 해석의 가장 깊은 곳, 그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우화 전체에 걸쳐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던 궁극적인 금지된 소원입니다. 한번 연결해 보세요. 경쟁자인 아버지, 즉 사제를 제거하고 금지된 영역인 정원에 들어가서 마침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이룹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어머니와의 결합이라는 가장 근원적이고 억압된 욕망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 구절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합니다. 화자가 적지 않이 놀랐다고 말하는 건 이 금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암시하는 아주 교묘한 서술 기법이에요. 이건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는 독자에게 바로 이거야 하고 보내는 은밀한 신호와도 같은 거죠. 책에 언급된 계절의 흐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0월 말부터 이듬해 8월 삼복더위까지의 기간은 정확히 9개월에 해당하는데요. 인간의 임신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것은 방랑자 자신의 임신과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그는 새로운 힘을 가진 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기이한 여정은 내적인 갈등과 금지에서 시작해서 사랑과 권력,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가장 깊은 무의식적 욕망의 궁극적인 만족으로 이르는 아주 상세한 심리적 지도인 셈입니다. 정신분석이란 열쇠로 우화의 문을 열어보니 아주 깊은 심리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른 열쇠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 우화가 정말 인간 정신의 지도라면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바로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번에는 연금술사들 자신의 관점을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속에는 정말 여러 겹의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책의 우화도 바로 그렇죠. 지난번에는 심리적인 해석을 통해 꿈의 언어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봤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오래되고 신비로운 언어, 바로 연금술의 상징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연금술은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우화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요, 그냥 단순한 그림이나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창조, 파괴, 그리고 재탄생이라는 아주 거대한 주제,
다시 말해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해온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고대의 비밀을 가득 담고 있는 일종의 암호문 같다고나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 우화 속에서 주인공은 왜 사자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언뜻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이는 이 행위의 진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창조 신화들로 시간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놀랍게도 세상의 시작은 종종 이처럼 잔혹해 보이는 희생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자, 그럼 북유럽 신화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태초에 존재했던 모든 생명이 바로 이 존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최초의 존재, 거인 이미르의 이야기입니다. 이미르의 살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지가 되었고요. 그의 피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의 뼈는 저 우뚝 솟은 산맥으로, 그리고 그의 거대한 두개골은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하늘로 변했죠. 신들은 그의 절단된 몸을 가지고 온 세상을 빚어낸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창조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존재를 철저하게 해체해서 그 조각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인 거죠. 다시 말해 파괴가 곧 창조의 시작이라는 아주 심오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주제는 이란 신화에서도 나타납니다. 모든 것의 시조가 되는 황소, 아부다드와 최초의 인간인 가요마르드,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등장하죠. 한번 보세요. 시조 황소의 몸에서는 온갖 과일과 식물, 그리고 곡식이 자라나고 그의 정수로부터 세상의 모든 동물이 태어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태초 존재의 희생이 모든 생명과 풍요의 근원이 되는 걸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근원적인 희생을 통해서 세상 만물이 탄생한다는 바로 이 생각, 이것이야말로 연금술의 핵심 사상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마 이 신화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신화일 겁니다. 오시리스가 어떻게 살해당하고 몸이 조각나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 그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죠. 질투심에 눈이 먼 형제 세트에게 살해당한 오리시리스의 몸은요, 정말 말 그대로 조각조각 나서 온 세상에 흩뿌려집니다. 그의 아내인 이시스는 온 세상을 헤매면서 흩어진 남편의 몸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찾아 모으죠. 슬라이드의 문구는 이 과정이 얼마나 상징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합친다, 즉 remember, 흩어진 조각, 멤버들을 다시 모은다는 이 행위 자체가 바로 부활의 열쇠라는 점입니다. 분해된 것을 다시 조립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거죠. 자, 그럼 이 고대 신화들이 연금술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헤르메스 학의 핵심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대 지혜의 한 갈래인 이 헤르메스 학은요, 저 거대한 우주, 즉 매크로코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작은 우주, 마이크로코즘 안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르칩니다. 신화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창조의 과정이 곧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과정과 똑같다는 뜻이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절단과 재조립이라는 우주적인 신화들은 바로 연금술사가 자신의 실험실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행하는 위대한 작업의 거시적인 청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꾼다고 말할 때 그건 단순히 물질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죠. 그건 바로 비천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영혼을 순수하고 신성한 존재로 변형시키는 심오한 영적 과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은유인 겁니다. 말하자면 실험실에서의 작업이 곧 마음의 작업인 셈이죠. 연금술의 여정은 먼저 제1진료, 즉 프리마 마테리아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바로 그 안에 완벽함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아주 혼돈스럽고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말합니다.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꼽히는 에메랄드 타블렛의 이 구절은 그 비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마치 태양이 아버지이고 달이 어머니인 것처럼 모든 창조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의 신성한 합일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연금술의 전 과정을 우리는 위대한 작업, 즉 마그눔 오프스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창조 신화들을 그대로 따라가요. 라틴어로 솔베, 즉 모든 것을 분해해서 그 본질로 되돌리고 그 다음에 코아굴라, 즉 더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로 다시 결합시키는 거죠. 해체와 재창조의 끝없는 순환,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우화의 방랑자가 동굴에서 죽인 그 사자가 바로 연금술에서 말하는 프리마 마테리아였던 겁니다. 그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연금술 작업의 첫 번째 단계, 즉 모든 것을 분해하는 솔베의 시작을 상징하는 셈이죠. 방랑자가 사자를 해부했을 때 그는 붉은 피와 흰 뼈를 발견합니다. 연금술사에게 이것은 단순히 징그러운 피와 뼈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존재를 이루는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분리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붉은 피는 유황, 태양, 그리고 능동적이고 불같은 남성 원리인 붉은 왕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흰 뼈는 수운, 달, 그리고 수동적이고 물같은 여성 원리인 흰 여왕을 나타내죠.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둘, 즉 붉은 왕과 흰 여왕을 먼저 분리하고 각각을 완벽하게 정화한 뒤에 화학적 결혼이라고 불리는 신성한 합의를 통해 완전한 하나로 재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우화에서 젊은 왕과 여왕은 수정으로 된 방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용기, 즉 모든 변형이 일어나는 밀봉된 그릇을 상징합니다. 감옥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공간인 셈이죠. 고대의 연금술사들은 이 상징의 의미를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슬라이드에 인용된 글처럼 그들은 이 밀봉된 용기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자궁에 직접적으로 비유했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새롭고 완벽한 존재가 잉태되고 자라나는 탄생의 과정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단계들은 우화에 묘사된 전체 연금술 과정을 정말 눈부시게 보여줍니다. 첫째, 왕과 여왕은 서로를 껴안쳐 결합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액체로 녹아내리다가 결국 부패하는데 이게 바로 흑화 단계, 죽음을 통해 원초적 물질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정화되어 백화 단계를 거치고 마침내 영광스럽고 젊어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적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연금술이 이처럼 창조와 재탄생에 관한 것이라면 그 궁극적인 표현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순전한 환상처럼 들릴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인공적인 인간, 즉 호문쿨루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연금술사 파라켈수스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좀 기괴하게까지 한 지침을 후세에 남겼습니다. 이 놀라운 과정은 인간의 정액으로 시작됩니다. 이 정액을 밀공해서 벤터 에퀴누스, 우리말로 하면 말의 자궁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썩게 하는데요. 이곳은 꾸준하고 습한 생명을 키우기에 적합한 열을 제공하는 장치를 상징합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투명하고 인간과 같은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멀었죠. 이 영묘한 형체는 그 후 40주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인간의 임신 기간과 같은 시간 동안 매일 인간 피의 비법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액체로 먹여야만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모든 신체 부위를 다 갖춘 완전히 형성된 살아있는 인간아이. 하지만 그 크기는 보통 아이보다 훨씬 작은 소인간, 바로 호문쿨루스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제조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연금술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는 이 문자 그대로의 지시 너머에 숨어있는 아주 심오한 상징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이 기괴해 보이는 재료들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인간의 정액은 바로 생명의 잠재력을 품고 있는 프리마 마테리아 그 자체입니다. 밀봉된 용기와 말의 자궁은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연금술 용기, 즉 아타노르를 상징하죠. 이 모든 것은 위대한 작업의 각 단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문클루스의 창조는 신이나 자연이 아닌 오직 연금술사의 지혜와 기술로 완성된 완벽한 인간을 상징하는 거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비밀입니다. 호문클루스는 창조의 신비, 그 자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모든 신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를 한 현자의 돌이며 다시 태어난 완벽한 영혼의 살아있는 상징인 셈이죠. 결국 연금술의 진짜 목표는 실험실에서 물리적인 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위대한 작업을 수행해서 낡고 불완전한 자신을 해체하고 더 나은 존재로 재창조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신비로운 연금술의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한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아주 신비로운 우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꾸는 꿈처럼 오직 상징의 언어로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로 그 상징들 속에 인류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비밀, 바로 변형에 이르는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책은 그렇다고 잡합니다. 겉보기에는 이상하고 좀 혼란스러워 보이는 이 이야기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요. 우리 내면의 성장과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보편적인 길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숨겨진 보물 지도처럼 말이에요. 저자는 이 우화가 꿈의 논리로 움직인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꿈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나 장소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등장인물들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이미 알고 있죠. 원인과 결과 같은 건 없고 그냥 이미지들이 막 연결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야기 속 방랑자가 엄청나게 큰 벽을 통과하고 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그 벽에 그냥 감쪽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이게 바로 우리 꿈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비논리적인 논리, 바로 꿈의 언어인 거죠. 자, 여정은 우리의 주인공 방랑자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어두운 동굴로 내려가서 아주 사나운 사자를 이겨야만 해요. 이건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네메아의 사자를 물리치거나 수많은 신화 속 영웅들이 용과 맞서 싸우는 것처럼요. 자기 내면의 원초적인 힘과 마주하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아주 고전적인 영웅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승리한 방랑자는 사자를 해부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한 건 끔찍한 내장이 아니었어요. 아주 심오한 상징이었죠. 바로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붉은 피와 눈부시게 하얀 뼈였습니다. 저자는 이 붉고 뜨거운 피를 활기차고 역동적인 남성적 원리로, 그리고 눈처럼 희고 단단한 뼈를 고요하고 수용적인 여성적 원리로 해석합니다. 이 서로 완전히 대립하는 두 가지 원리의 등장은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 우화의 모든 비밀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상징의 언어 속에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이 폭력적인 행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첫 번째 렌즈는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학문, 정신분석학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자는 아주 강력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동굴 속에서의 전투는 프로이트가 말한 그 유명한 오이디푸스 투쟁을 나타내는 거죠. 아들이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경쟁하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이긴다는 건 단순히 아버지를 이기는 걸 넘어서서 부모의 권위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온전한 한 명의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렌즈를 좀 바꿔서 이 사자를 연금술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금술사의 실험실에서 이 사자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녹색 사자라고 불리는 모든 걸 녹여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부식성 강한 원초적인 물질 프리마 마테리아를 뜻해요. 연금술사가 위대한 작업, 즉 현자의 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길들이고 정화해야만 하는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해석은 우리를 가장 높은 차원,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인용된 옛 아담이라는 말은요, 기독교 신비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적인 본성, 다시 말해 에고나 기본적인 욕망을 의미해요. 따라서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더 높은 영적인 자아, 즉 진짜 자기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낡은 자아를 희생시키는 거룩한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자를 극복한 방랑자 앞에 이번에는 힘이 아닌 다른 종류의 도전이 나타납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건 베개, 그러니까 약 45m가 넘는 아찔한 높이의 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위를 걸어가야 하는 길의 폭은 1피트, 약 30cm도 채 되질 않아요. 와,
정말 한 발만 헛디뎌도 끝인 거죠. 이 길은 그의 육체적인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내면의 결단력과 용기를 시험하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특히 정신분석학에서 이 벽은 강력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 아찔한 높이는 이 과업에 대한 불안감을, 칼날처럼 좁은 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벽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원은 종종 여성성, 특히 어머니의 몸을 상징하는 원형적인 이미지거든요. 따라서 이 벽을 넘는다는 건 아들이 넘어서는 안 될 궁극적인 금기, 즉 어머니에 대한 근친상간적인 욕망에 맞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용감하게 왼쪽의 위험한 길을 택해서 성공적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갔다는 것도 의미심장해요. 전통적으로 이성적인 오른쪽과 달리 왼쪽은 무의식이나 비합리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가 사회적인 규범을 넘어서 자기 무의식적인 욕망과 마주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그 금기를 통과하자마자 그 장애물은 마치 환상이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장애물은 외부에 실제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바로 그가 극복해야 할 내면의 심리적 장벽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어려운 벽을 극복한 것에 대한 보상은 아름다운 장미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덤불에서는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함께 피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자의 몸속에서 발견했던 붉은 피와 흰 뼈. 우리의 핵심적인 상징색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나의 식물에서 조화롭게 피어나는 꽃의 형태로 등장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사자 안에서는 붉은 피와 흰 뼈로, 정원에서는 붉은 장미와 흰 장미로 나타났던 이 대립은요, 연금술에서는 붉은 왕, 즉 태양과 하얀 여왕, 즉 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곧 보게 될 이야기 속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합으로 이어지죠. 이 모든 게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라는 근본적인 이중성, 다시 말해 서로 반대되는 것들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주제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우화는 지금까지 암시만 하던 심리적인 비밀을 드디어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야기 속 화자가 이렇게 말해요. 신랑의 어머니라고 여겨졌던 이 처녀가 아직도 그토록 젊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고요. 즉, 이 결합은 단순히 왕과 여왕의 결합이 아니라 아들과 그의 어머니인 인물과의 결합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모든 금기 중의 금기, 근친상간을 상징합니다. 이제 왕과 여왕의 결합이 이루어졌고 여정은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단계, 바로 통제된 변형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방랑자는 이 왕족 부부를 견고한 탑 안에 있는 잠겨진 수정방에 가두고 지켜보는 임무를 맡게 되어 바로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위대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 과정은 연금술의 핵심 원리인 솔베에트 코아굴라, 즉 용해하고 응고시켜라 라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연금술의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인데요. 어떤 것을 더 완벽하고 고귀한 형태로 다시 만들려면 먼저 그것을 원래의 순수한 본질로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치 낡은 건물을 허물어야만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분해된 본질로부터 새로운 형태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응고인 거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잠긴 방은 바로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이 일어나는 헤르메스의 그릇입니다. 외부의 어떤 방해도 없이 이 섬세한 변형 과정을 보호하는 밀폐된 용기인 거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보세요. 외부로부터 완전히 봉인된 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양육되는 따뜻하고 안전한 용기. 정신분석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한 이름이 있죠? 네, 맞습니다. 감옥처럼 보였던 그곳은 사실 자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우화가 품고 있는 중심적인 비밀입니다. 물질을 황금으로 바꾸려는 연금술의 위대한 작업은 사실 인간의 잉태와 탄생 과정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웅화는 이 변형의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정은 겨울이 오기 전, 그러니까 생명이 잠드는 늦가을에 시작돼요. 봄과 여름 동안에는 태양이 땅을 데우듯이 부드러운 열이 가해지고요. 복날이 가까워지면서, 즉 생명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늦여름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요. 그릇 안에서 보낸 시간이 정확히 9개월입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인간의 임신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 유사성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연금술적인 변형이 곧 생명의 탄생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9개월간의 상징적인 잉태 과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죽었던 왕과 여왕이 살아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은 화려하고 젊어지고 완벽해진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이건 낡고 불완전한 존재가 죽고 정화와 결합의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변형의 완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형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이끌었던 방랑자 자신도 이 여정의 끝에서 변형됩니다. 그는 더 이상 정처 없이 헤매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자와 벽이라는 내면의 시련을 극복하고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을 주관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라는 새로운 왕국에 도달해서 그곳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의 조각들을 모두 맞춰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우화의 모든 주요 상징들은 서로 깊이 연결된 세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읽힐 수가 있어요. 사자는 개인의 정신 속에서는 극복해야 할 아버지 상이었고, 연금술에서는 정화해야 할 녹색 사자였으며, 영적으로는 희생해야 할 옛 아담이었죠. 벽은 어머니에 대한 접근 불가능성, 위대한 작업에 대한 저항, 그리고 영적인 시련을 의미했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대립, 그리고 그것을 담는 글은 역시 각각 자궁, 아타노르, 영혼이라는 다층적인 의미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한 결정적인 결론은 이게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 연금술, 신비주의, 서로 다른 언어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형이라는 단 하나의 위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의 꿈과 고대의 신화가 그러하듯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을 벽으로,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는 분노나 욕망을 사자로,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관계들을 반대되는 것들의 결합이라는 이 연금술적인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면 과연 어떤 숨겨진 패턴과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위대한 변형을 향한 상징으로 가득 찬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래된 책 속에 나오는 비유, 파라볼라를 일종의 심리적인 꿈의 풍경으로 함께 들여다봤잖아요. 방랑자의 여정이라는 게 결국 우리 무의식 깊은 곳을 탐험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층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오래되고 아주 비밀스러운 암호 같은 게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렌즈로 보려고 합니다. 방랑자의 여정을 단순히 심리적인 방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정신을 변화시키는 고대의 기술, 바로 연금술의 체계적인 단계별 과정으로 한번 해석해보는 거죠. 이 비유가 어떻게 연금술의 비밀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그 첫 단계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연금술에서 말하는 위대한 작업은요, 언제나 혼돈, 파괴, 그리고 어떤 강력한 힘과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책의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방랑자, 가장 먼저 뭘 만나게 되냐면 거대한 사자입니다. 정말 강렬한 장면이죠. 아니, 이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왜 하필이면 사자와의 잔혹한 싸움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더 기이합니다. 눈처럼 새하얀 뼈와 붉은 피라니. 이건 그냥 사냥이 아니에요. 이건 연금술 작업의 첫 번째 단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연금술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자를 죽이는 행위,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연금술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프리마 마테리아, 우리말로는 제1진료라고 하는데요. 연금술사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원초적인 물질에서 나왔다고 믿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가능성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혼돈의 상태인 거죠.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힘 그 자체. 뭔가 위대한 걸 만들려면 바로 이 혼돈의 물질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사자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네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거대한 야생 사자가 바로 프리마 마테리아의 강력한 상징인 거예요. 그 맹렬함, 그 예측 불가능성이 제1진료의 본질과 똑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잔인한 파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혼돈스러운 원료를 다루기 쉬운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창조를 위한 첫 번째 필수 단계인 거죠. 연금술사들은 이 과정을 죽음 또는 흑화, 니그레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낡은 형태가 먼저 죽어야만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사자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물질을 얻게 되죠. 눈처럼 흰 뼈와 붉은 피. 이게 바로 연금술의 우주 전체를 꿰뚫는 이원성의 상징입니다. 흰 뼈는 루나, 즉 달의 원리를 뜻해요. 차갑고 수동적이고 고정된 여성적인 원리를 상징하죠. 반면에 붉은 피는 솔, 즉 태양의 원리입니다. 뜨겁고 능동적이고 휘발적인 남성적인 원리죠. 위대한 작업의 최종 목표는요, 바로 이렇게 분리된 두 원리를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완벽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자, 혼돈의 프리마 마테리아를 분해해서 두 가지 핵심 원리, 즉 흰뼈, 루나와 붉은 피, 솔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이 원리들은 아직 불순하고 거친 상태예요. 위대한 결합을 이루기 전에는 반드시 험난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방랑자의 여정이 갑자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가 어디에 서게 되냐면 구름에 닿을 것처럼 아찔하게 높은 벽 위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가 걸어야 할 길의 폭이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한 발만 삐끗해도 모든 게 끝장날 수 있는 극도의 정밀함과 균형 감각이 필요한 길이죠. 심지어 그 길은 가파른 내리막길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장면들은 연금술의 두 번째 단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랑자의 이 위험천만한 여정은 연금술의 세파라티오, 즉 분리 작업을 상징합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둘로 나누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좁은 길 위에서 균형을 잡듯이 아주 신중하고 정밀하게 순수한 본질을 불순물로부터 걸러내는 과정인 거죠. 거친 것에서 미묘한 것을,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가려내는 지혜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 위험한 벽을 통과한 방랑자는 아주 기이한 방앗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방앗간, 뭔가 이상해요. 물은 석탄처럼 새까만데 튀어오르는 물방울은 희다고 묘사되거든요. 이 모순적인 이미지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여긴 곡물을 빻는 곳이 아니에요. 연금술사가 분리해낸 물질을 훨씬 더 미세하게 정화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장소인 거죠. 그렇다면 이 방앗간의 진짜 기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방앗간은 분쇄, 즉 물질을 갈고 빻아서 가장 근본적인 에센스로 만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세파라티오를 통해 분리한 물질을 맷돌로 갈아서 더는 나눌 수 없을 때까지 잘게 만드는 거예요. 10개의 물레방아는 아마 우주의 질서나 신의 법칙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검은 물과 흰 물방울의 이미지입니다. 이건 흑화, 즉 니그레도를 어둠 속에서도 순수함의 씨앗, 다시 말해 백화, 알베도로 나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암시하는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의 모든 고된 과정은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혼돈의 사자는 죽어서 두 개의 원리로 분리됐고 그 원리들은 험난한 길과 방앗간을 거치면서 아주 순수하게 정화되었죠. 드디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존재가 하나가 될 시간입니다. 연금술사들이 화학적 결혼이라고 부르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단계가 시작되는 거죠. 이 장면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롭지 않나요? 방랑자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갇혀 있는 방을 따뜻하게 데우는 임무를 맡아요. 그러자 두 사람이 서로를 부드럽게 떼어안고는 녹아내려서 하나의 액체가 되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결합이 아니에요. 이전의 개별적인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하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완전한 용해인 셈이죠. 바로 이 과정을 연금술에서는 코니운크티오라고 부릅니다. 이건 위대한 작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화된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 결합을 통해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더 높고 완벽한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상징들이 딱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자의 몸에서 나왔던 흰 뼈는 백색의 여왕 루나가 되었고요. 붉은 피는 적색의 왕 솔이 된 거죠. 방랑자가 벽을 지나면서 꺾었던 흰 장미와 붉은 장미도 역시 이 두 원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모든 여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정화된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이 화학적 결혼이 일어나는 봉인된 방 있죠. 그게 바로 연금술에서 정말 중요한 도구인 헤르메스의 용기, 라틴어로는 바스 헤르메티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부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변성이 일어나는 신성한 자궁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방랑자가 가하는 그 부드러운 열은 이 과정을 돕는 조심스럽고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도 안 돼요. 마치 생명을 잉태하듯이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섬세한 과정인 거죠. 자, 화학적 결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반된 두 원리가 녹아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죠. 이제 이 신성한 자궁 속에서 과연 무엇이 태어나는지 지켜볼 시간입니다. 위대한 작업의 마지막이자 가장 경이로운 단계, 바로 완벽한 존재의 탄생입니다. 이 책에서는 헤르메스의 용기 안에서 변성이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주 명확하게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9개월이에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죠. 연금술 작업이 인간의 임신기간과 정확히 똑같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 과정이 단순한 화학 실험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신성한 과정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안에서 자라나는 태아, 즉 이 새로운 존재는 뭘 먹고 자랄까요? 이 비유에서는 오직 방앗간의 물만이 그 양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검은 물에서 튀어오르던 그 흰 물방울, 이건 2단계에서 고통스러운 분쇄 과정을 통해 얻어낸 가장 순수한 본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새로운 완벽한 존재는 외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스스로를 정화해서 얻은 에센스에 의해서만 자라날 수 있다는 아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9개월 후에 용기 안에서 태어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지체를 다 갖추었지만 보통의 아이보다는 훨씬 작은 인간 아이. 연금술사들은 이 인공적인 생명체를 호문클루스라고 불렀습니다. 호문클루스. 이 개념은 연금술의 가장 대담하면서도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건 신의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기술, 즉 아트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죠. 호문클루스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불완전한 인간과는 다르게 연금술의 완벽한 원리에 따라 창조된 결정 없는 존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이 책에서는 아주 유명한 연금술사 파라켈수스가 묘사했다는 호문클루스 제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이하고 놀랍죠. 인간의 생명 정수를 말똥의 온기로 40주, 그러니까 약 9개월간 배양하고 인간 피의 비법이라는 신비로운 물질로 먹여서 키운다는 거예요. 이 기괴해 보이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비유 속에서 따라온 여정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봉인된 용기, 9개월의 임신기간, 그리고 정화된 에센스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까지 말이죠. 마침내 태어난 이 새로운 왕, 이 호문클루스는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연금술의 최종 목표인 철학자의 돌, 그 자체인 겁니다. 왜냐고요? 철학자의 돌이라는 게 뭐예요? 평범한 금속을 황금으로 바꾸고 늙음을 젊음으로 되돌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완벽한 변성의 촉매제잖아요. 이 호문클루스는 바로 그 모든 힘을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살아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썩지 않고 모든 비밀을 알며 그 존재 자체가 치유인 완벽한 존재, 즉 위대한 작업의 성공적인 결과물인 거죠. 이렇게 방랑자의 여정은 끝이 났고 연금술의 작업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죽여서 호문클루스를 탄생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목격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금, 그 철학자의 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말로 반짝이는 노란 금속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고통스럽고 경이로운 변성의 여정, 즉 자기 자신을 분해하고 정화하고 마침내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결합시키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보물은 아니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연금술의 용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파라볼라라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우화 같기도 한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꿈이나 신화처럼 여러 겹의 의미가 겹겹이 숨겨져 있죠. 오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하고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심오한 연금술의 청사진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이 방랑자와 함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계곡을 탐험하는 심리학적인 여정을 떠났었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와의 갈등이라든지 내면의 그림자 같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단순한 심리 분석을 넘어서요, 해독되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신성한 공식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 눈앞에 떡하니 펼쳐져 있는데도 아직 우리가 읽어내지 못한 전혀 다른 암호가 숨겨져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방랑자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손에 든 지도가 달라요. 바로 고대의 연금술사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서 이 이야기를 영적인 변화를 위한 위대한 안내서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개인의 마음속, 그러니까 소우주를 들여다봤다면 이제부터는 시선을 우주 전체, 즉 대우주로 한번 넓혀보는 거죠. 심리학의 렌즈를 빼고 연금술의 렌즈를 끼우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다. 이 한 문장은 연금술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에메랄드 타블렛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연금술 철학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영혼의 변화 과정이 그냥 한 사람의 심리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 거대한 우주가 창조되었던 바로 그 원리를 한 인간의 내면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아주 장엄한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해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심리학은 개인의 내면, 그러니까 억압된 기억이나 욕망 같은 소우주를 탐험하잖아요. 반면에 연금술은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라는 위대한 원칙에 따라서 인간 영혼의 변화를 우주 전체의 법칙과 연결하는 대우주적인 여정을 그립니다. 하나는 안으로 파고드는 여정이라면 다른 하나는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서 마침내 위로 솟아오르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연금술에 대한 흔한 오해를 먼저 바로잡고 가야 해요. 우리가 보통 연금술하면 값싼 납을 비싼 금으로 바꾸려는 그런 원시적인 화학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연금술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에 있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말하자면 납 같은 영혼은요, 완전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금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것, 바로 그 위대한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면의 변화를 위한 아주 복잡하고 심오한 상징체계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금술이라는 렌즈를 끼고 방랑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의 길에 나타난 첫 번째 거대한 장애물, 바로 사나운 사자가 지키는 굴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땐 이게 아버지의 그림자였는데 과연 연금술의 세계에서 이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는 이 사자가 극복해야 할 아버지 컴플렉스 같은 걸 상징했죠. 하지만 연금술의 세계에서는요, 이 사자가 훨씬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 개인의 역사를 넘어서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시작과 관련된 무언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연금술사들은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재료를 프리마 마테리아, 우리말로는 제1진료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원초적인 혼돈 그 자체예요. 마치 아직 조각되지 않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 같다고 할까요? 그 안에는 위대한 조각상이 될 잠재력도 있지만 그냥 돌멩이로 남을 가능성도 공존하죠. 우리 이야기에서 이 사나운 사자가 바로 그겁니다. 방랑자 자신의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원초적인 영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랑자가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나 살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연금술의 첫 번째 필수 과업, 바로 분석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혼돈스러운 원재료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네 정체가 도대체 뭐냐 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리해내는 과정인 거죠. 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부하는 거예요. 사자를 분석했더니 흰 뼈와 붉은 피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신체의 일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하나의 혼동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그 프리마 마테리아 안에 사실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두 가지 근본 원리가 숨어 있었다는 것, 즉 이원성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장면인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원리가 연금술 과정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 엔진 같은 겁니다. 한쪽에는 달, 루나로 상징되는 백색의 원리가 있죠. 이건 여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영혼을 나타내요. 반대편에는 태양, 솔로 상징되는 적색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남성적이고 능동적이고 정신을 상징하죠. 이 서로 정반대이면서도 보완적인 두 힘을 먼저 명확하게 분리하고 각각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마지막에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자신의 원초적인 물질인 사자와 마주해서 그 안의 두 원리를 분리해낸 방랑자. 그의 다음 여정은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벽과 아주 기이한 맷돌로 이어지는데요. 이 두 가지는 위대한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정교하고 위험한 과정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름까지 닿는 높은 벽 위에 발 하나 겨우 디딜 수 있는 좁디 좁은 길을 걷는 모습. 이건 연금술 과정의 험난함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비유죠. 한순간이라도 집중력을 잃거나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위험천만한 전진입니다. 옆에 있는 굳건한 철제 난간은 스승의 가르침이나 확고한 철학적 기반 없이는 이 길을 절대 걸을 수 없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벽을 지나서 도착한 맷돌 안으로 들어서는 것, 이건 곧 본격적인 변성의 과정으로 들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맷돌의 역할이 뭐겠어요? 바로 분쇄입니다. 아직 거칠고 불순물이 잔뜩 섞인 자아와 영혼의 원재료를 끊임없이 갈고 빻아서 순수한 본질만 남기는 어쩌면 아주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인 거죠. 이 맷돌의 디테일 하나하나에도 아주 깊은 상징이 담겨 있어요. 먼저 이곳에 밀가루통이 없다는 건 이 작업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10개의 물레방아는 신성한 우주의 질서를 상징하고 검은 물에서 나오는 하얀 물방울은 가장 어두운 혼돈 속에서 태어나는 순수한 영혼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장하는 맷돌지기는 이 변성을 이끄는 신성한 힘 또는 안내자를 암시하고요. 자, 이렇게 분리하고 분석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앞서 사자의 몸에서 분리했던 그 붉은 피와 흰뼈, 즉 남성적 원리와 여성적 원리가 이제 각각 위험 있는 왕과 아름다운 왕비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수정으로 된 방에 갇힌 왕과 왕비. 이건 연금술의 핵심 단계인 코니움 크티오, 즉 신성한 결합을 상징합니다. 외부에 어떠한 방해도 없이 오직 둘만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신성하고 보호된 공간인 셈이죠. 이 수정 과목은요, 바로 연금술사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인 증류기 혹은 헤르메스의 용기를 말합니다. 모든 변성이 일어나는 자궁이자 연금술사 자신의 내면 세계 그 자체를 상징하죠.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이 밀봉된 용기 안에서 가장 섬세하고 위대한 작업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을 녹이는 게 맹렬하고 파괴적인 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작고 지속적인 아주 부드러운 열입니다. 이건 명상이나 꾸준한 영적 수련, 내적 성찰 같은 걸 상징하죠. 이 온화한 열을 통해서 왕과 왕비, 즉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던 상반된 두 원리가 서서히 서로에게 녹아들어서 마침내 그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의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결합과 용해회 과정이 정확히 9개월이 걸린다고 묘사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임신기간과 똑같은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이 과정이 바로 낡은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신성한 잉태의 시간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전체 작업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또 가장 역설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죽음과 부패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나로 녹아내린 왕과 왕비가 썩어가는 이 끔찍한 광경. 이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게 바로 연금술사들이 가장 기다렸던 성공의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재탄생을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형태와 정체성이 완전히 죽고 썩어서 원초적인 물질로 돌아가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연금술사들은 용기 안의 물질이 변하는 색깔을 보면서 작업의 단계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검은 단계, 니그레도, 즉 흑화는 심리적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해당해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순수한 본질이 드러나는 흰 단계, 알베도, 즉 백화를 거쳐서 마침내 정화된 영혼의 신성한 정신이 결합되어 붉게 타오르는 루베도, 적화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세계 변화가 바로 위대한 작업의 여정 그 자체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 부패의 액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왕과 왕비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새롭고 정화된 불멸의 생명입니다. 나는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태어난 여왕의 이 한마디가 연금술의 모든 신비를 정말 완벽하게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 더 위대한 왕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녹여내고 영적인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말이죠. 자, 혼돈의 원재료에서 시작해서 분리와 정화, 죽음과 부활을 거쳐 마침내 다시 태어난 왕과 왕비. 이 길고 험난했던 여정의 끝에서 연금술사가 평생을 바쳐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술의 진짜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사들은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부를 경멸했죠. 그들이 추구했던 진짜 금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원대했죠. 바로 분열되고 미성숙한 인간 안에 잠재된 모든 가능성을 실현해서 완성되고 깨달음을 얻은 온전한 인간, 즉 신과 하나 된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설 속에 나오는 철학자의 돌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다시 태어난 왕과 왕비가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남성과 여성, 정신과 영혼, 의식과 무의식 같은 내면의 모든 대립이 사라지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 즉 영적인 온전함과 지혜, 분멸을 상징하는 위대한 작업의 최종 결과물인 거죠. 이 책은 철학자의 돌, 즉 다시 태어난 왕과 왕비가 다스리는 왕국을 모든 병이 사라지고 지혜가 가득한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외부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면의 완전한 통합을 이룬 한 개인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런 풍요로운 낙원과 같다는 아주 심오한 비유인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신비로운 비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탐험하게 만드는 하나의 상징적인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여러분의 내면에서 위대한 작업을 통해 빛나는 금으로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거칠고 무거운 납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한 오래된 책에서 비유담이라는 제목의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했다. 자, 이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모든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오래된 서점에서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우연히 펼쳤는데 그 안에서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발견한 느낌이랄까요? 이 문장은 우리를 아주 기묘하고 또 신비로운 세계로 초대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 겹의 의미를 품고 있는 거대한 상징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일종의 비밀 지도 같은 겁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헤르베르트 질버로는요, 바로 이 이상한 비유담을 마치 만능 열쇠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심리학, 연금술, 그리고 철학이라는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죠.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나침반 삼아서 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물질을 변성시키려 했던 고대의 비밀스러운 기술, 그리고 마침내 자기 완성을 향한 영적인 길까지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곳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우선 이야기 그 자체의 신비로운 흐름을 따라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 연금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철학이라는 세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서 그 의미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층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 될 이야기 속으로 직접 한번 걸어 들어가 보죠. 지금부터 눈앞에 펼쳐질 건요,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아주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하나의 서사입니다. 모든 여정은 행복의 초원이라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평화로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의 목표는 그냥 이 행복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는 현자들이 모여 있다는 지혜의 학회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1년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시련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주인공은 사자와 맞서 싸워야 해요. 여기서 사자는 아마도 주인공 내면에 있는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힘을 상징하겠죠. 그는 그 사자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는 죽은 사자의 몸에서 흰 뼈와 붉은 피라는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해냅니다. 이 붉은색과 흰색의 대비,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아주 중요한 핵심 상징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원로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사자를 죽인 걸 보고 아니 저 사자를 다시 살려내야만 우리 동료를 인정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한 파괴가 끝이 아니라 그 파괴를 딛고 더 높은 차원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다음 시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이가 구름에 닿을 듯한데 그 위는 발 하나 놓기도 힘든 아주 좁은 길이에요. 이 담장은 그야말로 현기증과 추락에 대한 공포, 즉 극도의 위험과 불안 그 자체를 상징하죠. 주인공은 오직 가운데에 놓인 쇠 난간 하나에 의지해서 이 아슬아슬한 길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아찔한 시련 뒤에는 아름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을 무사히 건넌 주인공은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함께 피어있는 덤불을 발견해요. 자, 또다시 붉은색과 흰색의 상징이 등장했죠. 이전의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보상일까요? 굳게 닫혀있던 정원의 문들이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쉽게 열립니다. 이건 마치 위험천만한 바깥 세상을 통과해서 마침내 안전하고 아름다운 내면의 성소로 들어서는 듯한 장면 같아요. 정원 안에서 발견한 방앗간은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보통 방앗간은 곡식을 빻아서 가로로 만드는, 즉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곳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더 이상한 건 물입니다. 석탄처럼 새까만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튀는 물방울은 눈처럼 새하얗다는 거예요. 죽음과 순수, 어둠과 빛, 이 역설적인 이미지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가 바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됩니다. 자, 마지막 임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젠 주인공이 직접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보살펴야 해요. 그의 임무는 투명한 수정으로 만들어진 밀실에 갇힌 왕과 왕비를 겨울 내내 지켜보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 부드럽고 지속적인 온기를 계속 유지해주는 거예요.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듯이 이 밀폐된 용기 안에서 뭔가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수정 감옥 안에서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왕과 왕비는 서로를 부드럽게 껴안은 채로 서서히 녹아서 하나의 액체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뒤에는 끔찍한 부패의 과정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이 죽음과 부패의 끝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새로운 왕과 왕비가 태어납니다. 마치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 그들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이 딱 9달이 걸렸다는 게 밝혀져요. 맞습니다. 바로 인간의 임신기간과 똑같죠. 이건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하나의 장엄한 탄생 과정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렌즈를 꺼내들 시간입니다. 질버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이한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무의식이 스크린에 펼쳐 보이는 한편의 끼미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 내부에서 벌어지는 아주 은밀한 드라마인 셈이죠. 이 해석의 열쇠는 바로 소원 성취라는 개념이에요. 정신분석학에서는 꿈을 우리가 현실에서 억누르고 있는 욕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사자나 높은 담장 같은 장애물들은 내면의 불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찾아오는 아름다운 정원이나 왕과 왕비의 결합은 숨겨져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취 단계를 의미하죠. 이야기는 바로 이 불안과 성취 두 단계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관점으로 이야기의 핵심 상징들을 정신분석학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그림이 맞춰집니다.
사자는 아들이 어머니를 독차지하기 위해 넘어서야 할 경쟁자, 즉 아버지를 상징해요. 아름다운 정원은 욕망의 대상인 어머니 또는 여성의 몸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 정원을 가로막는 높은 담장은 처녀성처럼 욕망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검은 물과 흰 물방울에 함께 있는 방앗간은 성교와 생식 행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왕과 왕비가 다시 태어나는 수정 감옥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초현실적인 모험이 사실은 한 개인의 가장 깊고 사적인 내면의 드라마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해석이 그냥 상상에만 기댄 게 아니라는 증거가 책 속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신랑의 어머니여야 할 처녀라는 이 구절, 이건 정신분석학에서 인간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로 보는 근친상간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욕망은 보통 억압되어서 꿈속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형태로 위장해서 나타나곤 하는 거죠. 이야기는 결합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변주합니다. 처음에 사자를 죽이고 얻었던 붉은 피와 흰 뼈는 분리되었지만 원래는 한 몸을 이루는 요소들이잖아요. 이건 나중에 왕과 왕비가 하나의 액체로 녹아내리는 최종적인 결합을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서곡과 같아요.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모티프는 결국 어머니와의 완전한 합의를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무의식적 욕망이 성취되는 것에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 껴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방금 분석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이번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연금술의 위대한 과업을 위한 아주 상세하고 암호화된 제조법으로 변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납으로 금을 만들려는 그런 원시적인 화학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도 있다는 원칙, 즉 우주와 인간, 거대한 세계와 작은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복잡한 철학 체계죠. 연금술사들에게 실험실에서 물질을 정화하는 것은 곧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아까처럼 똑같은 상징들을 이번엔 연금술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사자는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초 물질, 프리마 마테리아가 됩니다. 계속해서 나왔던 붉은색과 흰색은 연금술의 두 가지 기본 원리인 남성성의 유황과 여성성의 수온을 상징하고요. 방앗간은 물질을 잘게 부수는 분쇄 과정을, 수정 감옥은 모든 변성이 일어나는 실험 용기 아타노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태어난 왕과 왕비는 연금술의 최종 목표인 현자의 도를 상징하게 되죠. 보세요. 똑같은 이미지가 이제는 실험실의 재료와 과정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비유담의 서사구조를 보면 연금술의 위대한 과업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정말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사자를 죽이는 것은 원물질을 파괴하는 첫 단계, 죽음입니다. 왕과 왕비가 녹아내리는 것은 용해 단계고요. 그 액체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은 응고 단계에 해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입는 붉은 옷은 완성의 단계인 적화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금술 교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하나는 우리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 이 전혀 다른 두 해석을 연결하는 건 대체 뭘까요? 질버러의 마지막 분석 층위가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 자신을 알라. 결국 이 모든 건 이 고대의 지혜로 귀결됩니다. 우리 내면으로의 여정, 나 자신을 아는 탐구는 예로부터 가장 심오한 철학적 주제였잖아요. 정신분석학은 그걸 현대적인 도구로 풀려고 하는 것일 뿐 그 목표는 고대의 지혜와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책이었던 거죠. 비유담의 각 단계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발전 단계와 정확히 일치해요. 사자를 죽이는 건 내 안의 동물적 본능과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고 용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용해는 에고의 죽음을, 그리고 새로운 왕과 왕비의 탄생은 영적인 재창조를 의미하죠.
결국 연금술사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현자의 돌은 물질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된 완벽한 인간의 영혼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이 다층적인 여정의 최종 목적지로 이끕니다. 이 모든 과업을 완수한 영웅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심리적 투쟁의 끝, 연금술 과정의 완성, 그리고 윤리적 길의 종착점은 결국 모두 같은 곳을 향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개인의 한계를 넘어서 나의 의지를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와 조화시키는 거예요. 자아와 신, 개인과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갈등과 욕망이 사라진 초월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위대한 과업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꾸는 꿈에서 보는 상징, 오래된 신화 속 이야기, 그리고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암호들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심리적인 성장, 물질의 변성, 영적인 깨달음은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그저 이름만 다를 뿐인 하나의 위대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금술이라는 아주 오래되고 신비로운 우화, 그 속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지도를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변형과 재탄생이라는 그 상징의 심장부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이야기는 방랑자의 여정이 그야말로 가장 극적인 순간에 다다르는 장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수정으로 된 감옥 안에서 왕과 왕비가 아주 신비로운 죽음을 맞이하죠. 서로를 부드럽게 껴안고는 마치 하나의 존재인 것처럼 서로에게 녹아들어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가장 완벽한 창조는 가장 완벽한 파괴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장입니다. 진짜 변화라는 건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생각, 낡은 모습을 완전히 부수고 해체해야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그럼 이 기이하면서도 정말 결정적인 사건, 이 신비로운 죽음의 방 안으로 들어가 보죠. 이 책은 여기서 일어나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탄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화 속에서 왕과 왕비는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수정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은 일종의 그릇으로 묘사되는데요. 아주 단단한 탑 중앙에 있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 누구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방랑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딱 하나. 이 그릇을 아주 작고 부드러운 불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데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그릇, 이 수정 감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책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심리적인 상징을 찾아냅니다. 이 수정 감옥은 다름 아닌 모든 생명이 처음 잉태되고 창조되는 바로 그곳, 자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소름 돋게 정교해요. 연금술 과정의 하나하나가 인간의 탄생 과정과 놀랄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보세요. 수정 과목은 자궁이죠. 그 안에 채워지는 맷돌의 물은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양수를 의미하고요. 왕과 왕비의 몸이 녹아내리는 건 낡은 자아가 해체되는 걸 상징합니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 걸리는 시간조차도 인간의 임신기간과 똑같은 9달이에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생명 탄생에 대한 은유였던 겁니다. 이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고대 신화에 나오는 회춘 이야기와 연결합니다. 혹시 마녀 메데이아 이야기 아시나요? 늙은 숫장을 토막 내서 커다란 솥에 넣고 끓여서 어린 양으로 다시 되살려냈다는 그 이야기요. 바로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이건 완벽한 재창조예요. 낡은 것을 철저하게 분해하고 해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변형의 과정을 지배하는 연금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그 비밀의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연금술사들의 작업실 벽에는 이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솔베 에트 코아굴라, 라틴어인데요. 뜻은 이렇습니다. 용해하고 그리고 재결합하라. 낡은 것은 모조리 부수고 녹여버리고 그 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굳혀서 만들어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연금술의 대원칙입니다. 이 원칙의 첫 번째 단계, 솔배. 이건 바로 분해의 과정입니다. 때로는 아주 격렬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파괴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이 우화 속에서 이 파괴적인 단계의 상징들을 이미 여러 번 봐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방랑자가 녹색 사자를 죽이는 장면, 맷돌에서 무언가를 갈아버리는 모습, 그리고 방금 본 그릇 안에서 썩어가며 악취를 풍기는 시체들까지. 이 모든 게 바로 불순하고 아직 정제되지 않은 낡은 자아의 해체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파괴의 끝에서 마침내 기적이 시작됩니다. 과정의 후반부인 코와 굴라. 이건 바로 해체된 것들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빚어내는 재창조의 단계입니다. 해체가 끝나면 이제 재건이 시작돼요. 우화 속에서 분리되었던 하얀 뼈와 붉은 피, 즉 남성과 여성, 음과 양 같은 본실적인 요소들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정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불필요하고 불순한 것들은 모두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정화된 본질들이 그릇 안에서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완벽한 존재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길고 정말 고된 과정을 다 거친 후에 과연 이 연금술의 방에서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화는 여기서 다시 한번 쐐기를 박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탄생에 대한 은유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릇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잉태되는 기간이 늦가을부터 한여름까지 인간의 임신기간과 정확하게 똑같은 9달 동안 계속된다고 못을 받고 있거든요. 그 변화는 정말 극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부패와 악취가 진동하고 혼돈으로 가득 찼던 그 죽음의 방은 이제 눈부신 광채와 완벽한 조화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탄생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 결과는요, 눈부시게 빛나고 강력한 힘을 지닌 완전히 새롭고 젊어진 왕과 왕비의 탄생입니다. 특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보이지 않는 재단사들이 만들었다고 묘사돼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들의 재탄생이 평범한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신성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창조물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왕비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위대했다가 작아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요. 자,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우리를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신비로운 위대한 작업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투쟁과 상징을 거쳐서 얻는 궁극적인 보상이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납덩어리를 번쩍이는 황금으로 바꾸는 그런 물질적인 능력일까요?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연금술의 본질을 완전히 아주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요. 이 책은 연금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구분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 건 외적 연금술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진짜 숨겨진 의미, 그 핵심은 바로 내적 연금술에 있습니다. 이 내적 연금술에서 실험실은 우리 인간의 영혼 그 자체고요. 목표는 돈이 아니라 영적인 완성, 즉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더 높은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해석법을 아나고지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내적 연금술의 관점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연금술의 모든 과정은 돌멩이를 금으로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하나의 위대한 지도인 셈입니다. 연금술이 추구하는 진짜 보물은 그래서 금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 상태예요. 바로 나라는 개인의 작은 의지를 우주 전체의 거대한 의지와 하나로 합일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완전한 내면의 조화와 지혜를 얻고 모든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궁극의 경지.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완성을 향한 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칠까요? 이 책에서는 이걸 아주 상징적인 3가지 단계로 요약해서 보여주는데요. 각 단계는 색깔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이 과정은 먼저 검은색, 즉 니그레도에서 시작합니다. 이건 바로 낡은 자아의 죽음, 혼돈과 부패의 단계죠.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흰색, 알베도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씻겨나가는 정화의 단계예요. 순수한 본질만 남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붉은색, 누베도에 이릅니다.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져 깨달음을 얻고 붉은 옷을 입은 완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연금술이라는 건 저 먼 과거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형의 과정에 대한 영원한 은유라는 거죠. 만약 우리 각자의 내면이 하나의 그릇, 하나의 연금술 용기라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금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헤르베르트 질버러의 책과 함께 떠났던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언어, 그 기나긴 여정의 정말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함께 수많은 상징의 숲을 헤치고 또 실현의 강을 건너왔죠. 이제 이 모든 상징과 실현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목적지, 그 위대한 작업의 정수가 무엇인지 함께 확인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따라온 우화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를 죽이고 아슬아슬한 담벼락을 건너고 또 신비로운 정원에 들어섰던 그 모든 과정의 의미는요, 결국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그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다 맞춰서 영원의 변성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마침내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그림의 가장 중심, 여정의 끝에 놓여 있다는 전설 속의 현자의 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이 돌에 대한 이야기는요, 아마 대부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물질적인 보물을 넘어서 우리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자의 돌이 가진 이 놀라운 이중성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왼쪽,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외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값싼 납을 아주 비싼 금으로 바꾸는 기적의 물질이죠. 하지만 이 책이 평생에 걸쳐서 탐구하는 진짜 비밀은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속하고 아직 정제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영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로 변성시키는 내면의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탐욕, 무지 같은 무거운 납덩어리를 지혜와 사랑, 용기라는 빛나는 금으로 바꾸는 내면의 대장정, 그것이 바로 연금술의 진짜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은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위대한 작업이었던 거죠. 빌란트의 이 아름다운 인용구는 그 변성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건요,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온갖 욕망이나 의무, 관계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업이란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순수하고 신성한 본질을 이런 세속적인 얽힘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분리해내는 과정이란 뜻이죠.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이나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주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직 근원적인 샘물, 즉 신성과의 합의를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한 만족을 얻는다는 겁니다. 결국 연금술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외적인 부나 명예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우리 내면에 잃어버렸던 힘을 되찾는 것,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무력감, 냉소, 절망 같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생명력과 열정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회춘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내면의 회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책은 그 첫걸음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죽음이죠.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해방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낡고 허물어진 건물은 완전히 철거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신비로운 죽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평생 진리라고 믿어왔던 낡은 세계관, 나를 지배하던 낡은 습관들,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었던 그 낡은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이 낡은 자아의 폐허 위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연금술사들이 소멸시켜야 한다고 말했던 그 낡은 것이 바로 이 낡은 아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본능적인 자아를 뜻해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명예와 쾌락, 부에 대한 욕망에 수없이 빠져 살아온 바로 그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바로 이 낡은 아담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연금술에서는 이것을 영혼의 불순한 유황이라고 부르면서 반드시 녹여 없애고 정화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책에서도 인용된 이 성경 구절은 낡은 자아를 왜 희생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미랄이 스스로 썩어 없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낡은 에고가 죽지 않으면 더 풍요로운 영적인 삶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죽음은 결코 파괴가 아니라 더 큰 풍요를 위한 가장 창조적인 행위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가 함께 따라온 우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화 속 주인공이 동굴에서 마주쳤던 그 맹렬한 사자 기억하시나요? 그 사자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적,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과 이기심 그 자체, 즉 낡은 아담이었던 겁니다. 사자를 죽이는 행위는 바로 내 자신의 에고와 벌이는 치열한 내면의 투쟁이자 마침내 그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위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진짜 작업, 바로 정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숙련된 장인이 원석을 다듬어서 눈부신 보석으로 만들듯이 아주 세심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연금술의 주요 단계들을 상징하는 3가지 색깔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 3단계는 영적 여정의 핵심적인 지도와 같아요. 첫 번째, 니그레도, 즉 흑화 단계는 자신의 어둠, 자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낡은 아담이 부패하고 소멸되는 과정 속에서 극심한 고통과 혼돈을 겪는, 때로는 지독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을 용감하게 통과하면 알베도, 즉 백화 단계에 이릅니다. 이건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정화의 단계로 마치 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한 것처럼 해방감과 순수함을 되찾는 단계예요. 잿더미 속에서 순결하고 자유로운 새로운 자아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루베도, 적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정화된 영혼이 마침내 신성한 사랑과 하나가 되어 완성되는 경지입니다. 우화에서 자줏빛 옷을 입은 왕이 탄생하는 장면이 바로 이 눈부신 완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연금술 책들을 보면요, 이 정화 과정을 참 다양한 상징으로 묘사합니다. 씻기, 녹이기, 갈기, 목욕시키기, 끓이기. 표현은 제각각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목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영혼이라는 원재료를 깨끗하게 하고 정제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마치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에 녹이고 불순물을 계속해서 걸러내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우화에서 신랑과 신부가 용기 안에서 녹아서 하나가 되는 장면이나 주인공이 방앗간을 발견하는 것, 모두 이 고되고 섬세한 정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고 고된 정화의 길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 향하는 여정, 바로 상승의 과정입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생존 본능에 갇혀있던 의식에서 벗어나서요, 더 넓은 관점과 깊은 지혜를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영적인 등반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금술은 이 과정을 종종 사다리나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로버트 플러드의 이 인용구는 영적 상승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점은 지상, 바로 우리의 현실과 자연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하늘에 닿는 야곱의 사다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금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린 아주 실천적인 지혜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상승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길 위에는 아주 강력하고 매혹적인 유혹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걸 시티라고 부릅니다. 이건 내면 성찰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비전이나 초능력, 황홀한 경험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나타나는 가장 달콤하고 교묘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티라는 개념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힌두 요가 전통에서 시티는 명상이나 수행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종의 초능력이나 신비 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를 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황홀한 환상을 보는 그런 경험들이죠. 하지만 위대한 스승들은 하나같이 이것들이 열등하고 부처적인 것들에 불과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수행자가 이 신기한 능력에 매료돼서 내가 특별해졌어 라는 생각에 취하게 되면 애써 소멸시켰던 에고가 다시 강해지고 본래의 목표를 잃게 되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신과의 합일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덧친 셈이죠. 자, 드디어 우리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넘어 위대한 작업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상징과 정화의 과정이 향했던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 신성과의 합일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영혼이 보편적인 근원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 더 이상 나라는 작은 섬으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대한 바다 그 자체가 되는 경험입니다. 마치 분리되어 있던 강물이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철학자 플로티누스의 이 말은 신성과의 합일이 어떤 상태인지를 기하학적인 이미지로 정말 심오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와 신, 이렇게 두 개의 분리된 원의 중심점이 완벽하게 포개져서 하나의 점이 되는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나와 세상이라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분리와 고립감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전체와 떨어진 적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눈부신 순간입니다. 이 표는 위대한 작업의 최종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작업 이전에 우리는 온갖 이원성의 전쟁터 안에서 살아가죠. 예를 들어 끊임없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갈등하던 마음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하고요. 또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고독감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합일감으로 바뀝니다. 나의 작은 의지를 내세우던 삶이 거대한 세계의 의지와 함께 춤추는 삶으로 변화하고 에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를 얻게 되죠. 마침내 모든 어둠과 모호함은 사라지고 영광과 빛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대 연금술사들의 비밀스러운 책을 통해서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개인의 성장을 위한 살아있는 지도입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전 연금술사들이 걸었던 그 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도 똑같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술의 핵심 도구들을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연금술사가 물질을 넣고 끓이던 그 용기는요, 바로 우리 각자의 영혼입니다. 그 용기를 데우던 불은 변화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의지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성과 정화의 과정은 일상의 모든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삼아서 어제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스스로를 빚어가는 고귀한 예술과 같습니다. 모든 실험실과 과정이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셈이죠. 연금술사들은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위대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친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금으로 바꿔야 할 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할 그 위대한 작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나긴 연금술의 여정이 여러분 각자의 위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